두원공과대학교는 제가 그냥 공모에 지원했어요. 12분의 이사회 이사들이 계신 데서 2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리고 학교를 어떻게 경영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1등으로 당선됐어요. 근데 학교가 학령인구 급감 때문에 전문대학교가 다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더구나 두원공과대학교거든요. 공과대학교가 학생 모집이 제일 힘든 계열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서 어쨌든 제가 이제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학생 충원율도 한 2배 정도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적자 상태도 이제 거의 면했고 학생 충원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학교가 정상화가 이제 됐어요.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거기 소회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대학교에서 강의는 해봤지만 교수로서 사실 대학을 경영은 안 해봤잖아요. 근데 대학을 경영을 해보니까 이게 경영하는 게 또 굉장히 큰 보람이 있더라고요. 전체 목표를 잡고 또 전체를 설계하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전문대학교는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 때 상위권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수능으로 따지면 한 5등급 이하, 물론 간호학과나 간호보건계열은 3등급도 있어요. 일반적 공학계열이나 다른 인문계열이나 이런 계열들은 5등급 정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아주 그냥 1, 2등급들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아주 다른 아주 건강함과 활력이 있어요. 진짜로. 정말 이들이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다수잖아요. 1등급은 뭐 해봐야 뭐 10% 이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다수 시민들이고 다수 국민들이고 대표적인데 훨씬 건강하고 전문대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자격증을 따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뭐 10만 인력 양성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 사업으로 오면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특별히 하는 그런 프로그램, 반도체 부트캠프 사업이라는 건데, 제가 있던 두원공대에서 5년 동안 40억을 받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과가 계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이제 반도체에 대한 한 15학점 정도 이제 따게 하고,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일정하게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줘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현장, 더군다나 우리 많은 아이들의 이 분포되어 있는 그 성적, 다수의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 경험을 해봤다는 게 저한테는 교육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이런 특히 직업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어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정책에 대한 확신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삶이 사실 교육감을 출마하려는 계기나 동기를 저는 잘 설명한다고 보는데요.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출신이에요. 석사, 박사도 다 거기서 이제 교육학을 했어요. 그리고 제 박사학위는 세부 전공은 평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그리고 학습을 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제가 박사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주의, 그러니까 평생 학습이 제 키워드예요. 제 교육에. 늘 그거를 그게 학사 입학해서부터 제가 79년에 이제 입학해서 박사학위를 딴 게 20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30년에 걸쳐가지고 교육학을 연구하고 공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재선을 했는데 그 내내 교육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부터 유보 통합 같은 그거를 애초 제가 설계할 때 그때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반값 등록금에 대한 그것도 제가 있을 때 정책이 되고 예산을 따냈어요. 그리고 초중등 관련해서는 이제 교과교실제로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석교사제 있잖아요. 근데 수석교사제도 제가 적극적으로 하자고 지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과정에 끊임없이 이제 대학에서 시간 강사 또는 겸임 교수 그리고 많은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강의도 했고, 제가 국회의원일 때만 강의를 못했어요. 온통 제 인생은 교육과 관련된 삶을 살았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대학 총장을 하고 그 교육계에서만 제 삶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지막 그 어떤 활동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서울에서 다녔거든요.
여기서 한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교육을 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정치했던 사람이 이제 교육감을 하면은 좀 우려하는 거는 이 점 때문이죠. 혹시 저 사람이 특정한 정당과 딱 연결돼 가지고 인사나 정책을 거기에 종속돼서 하지 않겠느냐, 그 걱정 아니에요 사실. 예. 근데 그거는 오히려 정치를 해본 사람이니까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이 솔직히 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큰 교육 정책이 바뀌잖아요. 왜냐면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리고 교육 공약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보면은 진보에 맞는 교육 공약을 하고, 보수면 보수에 맞는 교육 공약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교육감은 거기에 아무래도 같은 당이면, 교육감이 같은 당 출신이면 이제 거기에 또 맞춰서 하려고 그러고, 아닌 사람은 거기에 저항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교육이 자치됐다는 의미거든요. 저항도 하잖아요. 중앙정부하고 지역 교육감이 서로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게 교육 자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 자치가 우리나라에 상당하게 확립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제발 좀 교육부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국교위죠.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런데 첫 삽을 좀 안 좋게 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교위가 제발, 저는 대통령에게 제가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대통령께서 국교위를 본인이 소속해 있는 정당의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라. 같은 교육 전문가라도 성향이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모여서 보다 합리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은 국교위에 좀 맡겨놓고, 교육감으로서 저는 그런 점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절대로 제가 한때 소속했던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런 진보적인 입장과 보수적인 입장을 수업에, 그건 재료죠. 수업 때 그거를 놓고 그게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하고 토론하고 이래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속에서.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는 거는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특정한 정당의 입장을 막 강요하려 한다거나 그런 또 정책을, 자기 유리한 정책을 하려, 저는 그거를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나 그런 폐단을 저는 제 온몸으로 막을 생각이에요. 그게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정은식 교육감님이 사실 취임한 지 뭐 얼마 안 되셨잖아요. 얼마 안 되시, 이제 업무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또 교육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대학 교수님이라고 해서 교육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하셨던 활동도 그냥 특정한 전공의 교수님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학은 좀 아실지 몰라도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뭐 상식적인 수준 이상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이 이제 되시고 얼마 안 되시니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저는 굉장히 많은 학습이 되셨을 거라고 봐요. 이제 정말 교육감으로서 뭔가 분별이 되는 상태에 오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하셨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는 한 10년 동안 하신 전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하신 게 혁신 교육이잖아요. 혁신학교 정책인데, 초등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학교 급별이 높아지면서는 성과를 거의 못 낸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학습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일반적으로 공부에 대한 즐겁다. 그래서 과목도 뭐 즐거운 과목들이잖아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거를 추구하잖아요. 건강한 생활. 그러니까는 그 혁신 교육이 너무 그쪽으로만 초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괜찮았는데, 그리고 혁신학교에는 또 예산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학교당 이렇게 쓰라고 줬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그러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중학교부터는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말하는 학습은 단순히 이제 지적인 능력만 아니라 도덕적인 능력과 이런 감성적인 능력을 다 포함하는 능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능력이죠.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분야의 이렇게 능력을 키워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요새는 이제 마음 아픈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 비율도 훨씬 늘어나고, 학교 폭력도 건수가 뭐 엄청 늘었잖아요. 학교 폭력은 특히 중학교에서 많이 늘거든요. 그러니까는 학교를 많은 예산을, 국민의 예산을 투자하고 돈을 계속 쓰는데도 학교가 효율적인 자기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붕괴되는 느낌을 갖는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입시 준비를 의존하고, 학교에 와서는 좀 쉬고, 그래서 학교는 그냥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눈치를 살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학교가.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낙제는 좀 면했다, 이렇게 정도가 아닐까. 60점 남짓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이제 단일화 실패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단일화가 왜 계속 이렇게 실패할까.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다 나와서 심판을 받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하는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패 갈라서 이쪽 비슷한 애들끼리는 모여서 단일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당제니까 우리가 정당이 있어서 뭐 온갖 정당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후보가 뭐 한 4~5명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감 선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선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정당이 하는 건데 정당이 없잖아요. 근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 한번 생각해 봐요. 선거 비용이, 공식 선거 비용만요 35억이에요. 물론 35억을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펀딩을 받아서, 즉 빌려서 선거를 치르고 15% 이상 받으면 100% 국가에서 환급해주고, 10% 이상 받으면 이제 50% 환급해주고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많은 돈을 빌리는 것도 웬만한 사람은 어렵고요. 두 번째, 10% 못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노후 자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부담이 있는 선거예요. 당선 가능성은 고사하고 10% 이상이 되려고만 해도 후보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선거제도가 이게 정말 잘못된 선거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새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뭐 조금만 뭐 해도 그냥 막 고발 들어가면 그냥 뭐 재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아니 나중에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서 만약에 받으면 15% 이상이 돼서 보전을 다 받았어도 다시 토해내야 돼요. 이게 선거 겁나서 나가겠어요? 정말 겁나서 못 나가는 선거예요. 겁나서. 그래서 저는 이 선거 제도를 바꿔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 진짜로. 이거는 정말 좋은 분을 교육감으로 모시려면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좋은 분이, 저는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어떻게 피해가고 뭐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제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지, 그거 아닌 분한테는 전 말릴 거예요. 진짜로. 야, 너 그러다가 정말로 너 큰일 나. 네가 교육감을 하면 정말로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너 교육감 하면 좋아. 정말 너 같은 사람이 교육감 해야 돼. 그렇지만 여긴 지뢰밭이야. 그리고 이러이러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너 나가지 마. 왜냐면 15%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요. 누가 나가서 15%를 받겠어요. 솔직히. 저같이 정당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15%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자기네들이 뒤로 미는 사람들이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안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대한민국의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바꿔야 돼요. 정말 좋은 분들이 정당과 가까운 분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교육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교육감이 되실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법을 좀 바꿔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을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같이 아주 어려운 상황, 역시 교육은요, 저는 이제 학습주의자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제 학교 급이 낮을수록 교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지금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멘토가 돼요. 대학교 가면 사실상 멘토 이렇게 되거든요, 교수가.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도 코칭하는 이제 역할도 굉장히 또 중요해져요. 중학교 때는 상담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학습 촉진자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지식 전달자 역할도 해야 되고, 유치원에서는 돌봄도 해야 되고, 초등학교 유치원 돌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교사가 역시 학교에서는 핵심적인 분이에요. 교사의 질이 그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교사들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교사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교사가 엄청 인기가 있고 결혼 1순위인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년 퇴직이 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나오면 뭐예요? 나와도 다 건강하시니까는 가급적이면 정년을 다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1, 2년 그냥 미리, 특히 초등학교는 빨리 그냥 명퇴를 해요. 명예퇴직을 해요. 견디기 어려워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의 본질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좀 편하게 해줄 건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이제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건 아주 옛날 쾌쾌 묵은 얘기지만 다시 그 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우리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지 존중하느냐 하는 거는 여러 해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를 선생님을 존중하는 문화로 바꾸는 거.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제발 좀 정치하는 분들부터 그리고 이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선생님들의 교권을 회복하고 확립해주는 일들에 노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교권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학교에 마음 아픈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해도 마음이 아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대로 마음이 아프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대로 마음이 아파요. 다 서로 다르게 마음 아프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에서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한 대응을 해야 된다. 겨우 학교에 상담 교사 한 명 배치하는 것도 좀 못하고 있어요.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지. 상담 교사와 상담사는 다른 거잖아요. 최소한 빨리 상당한 실력 있는 전문 상담사들을 교사로 채용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교사 예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히 초등학교 3급반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 3 여기에는 규모가 좀 있는 학교 같으면 학교 학년별로 중학교다 1학년에 한 분, 2학년에 상담교사 한 분, 3학년에 3분 이렇게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에 한 분, 6학년에 한 분 이렇게. 그렇게 저는 배치를 일단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담임 선생님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말로 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학습 코칭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대인관계나 흔히 말하는 상담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학습 코칭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 코칭은 AI로 진단을 요새 할 수 있는 툴이 많이 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꼭 일제고사 안 봐도 나는 그 진보 쪽에서는 왜 이렇게 그 진단 평가하는 거를 그렇게 그냥 막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진단하는 거죠. 진단하는 거. 진단하는 걸 토대로 아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한 명 한 명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AI 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일제고사 논쟁 안 해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학습 이력을 쭉 저장을 하면 그게 이제 AI가 판별해 주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하는 거죠.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통해서 특히 마음 아픈 아이들은 학습력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 처방하는 거. 그게 두 번째. 저는 전인적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홀리스틱 그로스.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 생각이에요. 존 듀이.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교육 철학자가 있다면 전 존 듀이 같아요. 한 인간이 그의 경험을 소중히 하고 그 사람의 경험을 소중히 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그의 지력과 감성과 의지와 윤리와 이런 감성과 체력과 이런 모든 것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매우 실용적이죠. 우리가 요새는 이렇게 핵심 역량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의성, 창의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그죠?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협업 능력, 공감 능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수업에서 여러 가지 경험 활동,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경험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핵심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해서 그가 전인적으로 성장하게, 그러니까 전인적 인간이죠. 그게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다. 그게 교육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 교육의 본질 회복. 이게 제 캐치프레이즈예요.
꼭 제가 후보가 돼서 교육감이 되고 싶어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 삶에서 이 사회, 제 인생은 정말로 제가 받은 월급이 거의 다 세금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저는 이제 사대를 나왔으니까 장학금으로 나왔거든요. 살면서 받은 월급이 거의가 다 세금이었고, 제가 그간 쌓은 생각과 경험 이런 것들을 서울시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그걸 다 쏟아붓고 싶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